대리. 지금까지 본 건 일반적 유효권이고요. 지금부터 보는 건 특별 유효권이죠.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죠. 갑이 직접 땅을 팔진 않고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이 갑소유 땅을 대신 팔아주는, 갑을 대신해서 을이 A 토지를 매매하는 이런 형태를 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대리의 기초 부분이죠. 이건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기본이 되는 것들 몇 가지. 대리가 뭐냐? 지금 보신 대로 계약을 하는 사람과, 즉 법률 행위하는 사람과 그 계약을 통한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가 달라지는, 계약 주체와 권리 의무 주체가 달라지는 이런 제도를 대리를 한다. 어떤 기능이 있는가? 갑이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적 자치라고 하죠. 이게 부족하죠? 부모 동의 받아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사적 자치를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그 능력을 부모가 대신 보충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 여기 이제 법정 대리가 주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요. 미성년자 부모처럼. 또 하나는 갑이 을에게 일을 맡겨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사적 자치 확장이라고 합니다. 임의 대리가 주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 확장 가능 기능이 주된 기능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법률 행위든지 다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매와 같은 재산상 법률 행위, 요것만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매매와 같은 재산상 법률 행위. 따라서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 법률 행위, 가족법상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아닌 것들이 있죠. 뭐 준법률 행위라든가 사실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은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걸 이제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혼인 같은 거, 결혼 같은 거 지가 직접 해야죠. 예? 갑이 을을 통해서 결혼을 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를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그냥 무효입니다. 무권 대리가 아니라 그냥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 따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을이 지멋대로 갑을 위해서 결혼을 했어. 있을 수 없죠. 그걸 나중에 갑이 추인을 해?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행위, 즉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그냥 무효, 그냥 무효.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네 번째, 대리의 종류가 뒤에 이제 쭉 나옵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조심하실 거. 직접 대리, 간접 대리는 대리의 종류가 아닙니다. 대리는 직접 대리만 있습니다. 간접 대리는 대리의 종류가 아니다. 따로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대리하고 구별해야 될 놈이 있죠. 사자라고. 심부름꾼 있죠. 아까 심부름꾼이 둘이 있었죠. 표시기관하고 전달기관하고. 그 중에 이제 이 표시기관이에요. 자, 갑이 A 토지를 파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직접 파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갑이 A 토지를 매각을 할 때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할지를 결정을 하겠죠. 이걸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갑이 결정하겠죠. 자, 갑이 A 토지를 병에게 1억에 팔아야지라고 결정을 하고 병한테 가서 땅을 1억에 사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즉 갑이 직접 가서 병과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와 의무도 당연히 갑에게 생기는 게 기본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 따위를 할 때는 자신이 직접 하는 걸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갑은 을에게 두 가지 형태로 일을 맡깁니다. 하나는 결정도 네가 해라. 그러니까 그냥 맡기는 거야. 야, 네가 알아서 팔아줘. 이렇게.
그럼 이때 누구한테 얼마에 팔지를 을이 결정을 하고 계약도 을이 직접 하겠죠. 그 결과는 갑에게 귀속이 될 겁니다. 요걸 대리라 하고요. 요걸 대리라 하고 반면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는 결정은 일단 갑이 해요. 병한테 1억에 팔아야지. 그리고 을한테는 가서 병한테 표시만 하라고 합니다. 야, 병한테 가서 내 땅을 1억에 판다고 표시해. 그래서 을은 결정은 하지 않고 표시만 대신해주는 이런 걸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라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갑에게 귀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리와 사자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가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 구별하세요. 두 가지. 하나는 대리는 대리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대리는. 반면에 사자는 의사를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자는 가서 표시만 할 능력이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대리는 결정해야 되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한 반면에 사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아까 봤던 착오. 착오라는 건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표제가 모르는 게 착오죠. 그럼 대리를 보면 대리 의사 누가 결정해요? 을이. 표시 누가 해? 을이. 아, 그러니까 대리에서의 착오란 대리인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 이걸 착오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 아까 본인이 개당 1,000원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을이 병한테 개당 10,000원이라고 표시. 이게 착오였죠. 아, 착오도 달라지는구나. 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착오구나.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가 잘못 표시. 이게 착오가 되겠구나. 이렇게 대리와 사자는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의사 능력 유무하고 착오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요거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상 권리 의무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즉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걸 이제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고요. 첫째, 갑 본인과 을 대리인 사이에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을이 덜렁 팔아먹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을에게는 정당한 대리권이라는 게 일단 있어야 된다. 이 대리권. 자, 이 대리권에서 이제 6개 테마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중요합니다. 먼저 대리권의 뜻이 뭐냐? 이 대리권은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계약 따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자가 붙은 것들이 우리 민법상 3개가 있어요. 권리, 권능, 권한, 이 3가지가 있는데 대리권은 그 3가지 중에서 뭐냐? 권한이다. 권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뭐라고 부르자? 권한이라고 부르자.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 의무가 없으니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겼을 때 을이 땅을 팔아줄 의무 따위는 없고요. 팔았을 때 갑에게 손해가 생겼다 해서 을이 책임질 일도 없습니다. 이게 대리권의 특징이 됩니다.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도 없고 대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걸 대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대리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발생 원인. 이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를 구별하게 됩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서.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갖는 친권이나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처럼 법률 규정을 통해 생기거나 법에서 정해져 있는 지정권자의 지정을 통해 생기거나 가정법원의 선임을 통해서 생기는 경우를 법정 대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걸 법정 대리라고 부르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면에 임의 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줘요. 수권행위. 갑이 하고만한 사람 중에서 을에게 부탁을 해.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이 생겨. 이런 걸 임의 대리라고 합니다. 임의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 하는데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요. 본인의 단독행위라는 거 있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설령 을이 바쁘다고 거절을 하더라도 일단 을에게는 대리권이 생깁니다. 즉 수권행위는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방적 행위입니다. 일방적 행위. 본인의 단독 행위입니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 계약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수권행위는 분류식입니다. 분류식.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할 때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의뢰하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입니다. 부탁을 할 때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할 수도 있고 문자로 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수권행위는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는 본인의 행위, 분류식 행위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말로 하든 서류를 주든 갑이 을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 자체, 요게 수권행위가 됩니다. 위임장을 주거나 도장을 주는 것 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위임장을 줄 때 아무것도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수권행위는 없는 거예요. 반면에 위임장 없이 뭘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권행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구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원인관계라고.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 이게 수권행위라고 그랬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플러스 수수료 계약 따위 할 수 있죠. 수수료 얼마 주겠다. 이렇게 수수료 계약을 하면 갑과 을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생겨. 수수료 내놔 권리, 수수료 줘야 될 의무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계약을 통하여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경우 그 계약을 뭐라고 부르자? 원인관계라고 부르죠. 원인관계. 부탁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수권행위와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하자. 어쨌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수권행위 외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권리와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그거를 원인관계를 하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자, 의하고 발생 원인은 뭐 간단한데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하죠. 대리권의 범위. 대리는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가? 그 범위 내의 행위가 유권 대리로서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무권 대리로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로 확정짓는 게 아주 중요한데 법정 대리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서 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임의 대리가 문제입니다. 임의 대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병과 계약을 했다. 병으로부터 돈 받을 수 있는가?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는가?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대리권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니까 당연히 수권행위를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대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보통이더라.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를 확정 지을 때는 본인이 무엇을 부탁했는가를 해석하면 된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5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 첫째, 우리 대법원은 가장 기본이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수동대리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동대리권의 범위 속에 수동대리권이 포함되는데, 자, 능동과 수동은 뭐냐? 그림을 통해서 얘기하죠. 능동은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거나 주는 게 능동이고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반면에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수령하는 게 수동입니다. 뭔가를 수령하는 거.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능동 하는 거, 수동 받는 거. 근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능동 하는 대리권 속에 수동 수령 대리권이 포함되니까, 두 번째 중요하죠.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다. 당연히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병이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다. 을은 그걸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그죠? 기본이. 갑이 을에게 돈 받아라 받지 말아라 라는 말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팔아달라고 부탁했어. 이때 그 팔아달라는 부탁 그 습관행위 속에는 돈 수령 권한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하게 된다. 능동 대리권의 범위 속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된다? 수령 대리권이 포함되니까 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문제는 병이 을한테 잔금 지급기를 며칠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이 연기해줄 권한이 있냐? 이거는 없다. 연기해줄 권한은 없다. 나아가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제해야 된다. 을이 해제할 권한이 있는가? 없다. 해제권은 갑에게 귀속이 된다. 해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 해제권이 없으니까, 즉 능동대리권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이것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능동대리권이 있어야 수동수령대리권이 있는데 을은 해제 권한이 없으니까 상대방 해제 의사표시를 을이 수령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계약 체결 대리권을 준 게 아니라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입니다. 조금 달라요. 위에 거하고. 위에 거는요, 야 네가 땅을 팔아달라 이거고요. 밑에 거는 네가 이행까지 다 해. 이런 의미예요. 위에 거는 단순히 계약을 해라. 밑에 거는 계약을 하고 엔드 이행까지 네가 다 해라. 그게 밑에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까지 수여했다면 당연히 계약 체결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엔드 연기 권한까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해제 권한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두 가지 기본이 되는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여기부터 이제 판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야 내가 병한테 꿔준 돈이 있는데 가서 네가 좀 받아와. 대여금 영수 권한을 줬어요. 자, 을이 병한테 갔다 왔는데 빈손으로 털레를 왔어요. 갑이 물어봅니다.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며칠 연기해달라고 해서 연기해줬다. 이 되냐? 된다. 그런데 야 왜 빈손 왔냐 그랬더니 불쌍해서 면제해줬다. 갑에게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면제 권한은 없다. 대여금 영수 권한 속에 연기 권한은 있으나 면제 권한은 없다. 네 번째, 갑이 을에게 돈을 주면서 은행 가서 통장 하나 만들어라. 예금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어. 을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서 통장을 개설했는데 그 예금을 하면서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왔어. 갑한테 또 맞아 죽죠. 누가 대출 받아오라 그랬냐면 예금하라 그랬지. 이렇게 되죠.
예금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권은 없다. 다섯 번째, 갑이 을한테 돈을 주면서 물건을 경매를 받아오라 그랬어. 자, 을은 경매를 받아오면 되죠. 이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경매법원의 경매 매각 허가 결정 이후에 그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할 때는 경락인의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이때 경락인은 갑이죠.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갑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갑이 동의해야 돼. 갑이. 따라서 을이 동의할 권한이 있다 없다? 을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경매 신청 대리권 속에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줄 권한은 없다. 이 세 가지 판례는 그냥 지문으로 가끔 등장하니까 결론을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임의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한 5개 정도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아무리 해석을 해도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 임의 대리인인 건 분명한데 임의 대리권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충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118조. 자, 이 118조에 의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 행위. 처분이라는 건 뭐 매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관리 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 행위는 못한다. 못하는 거 하나 일단 처분 행위. 두 번째 관리 행위는 3가지 행위가 있는데요. 보존 행위, 이용 행위, 계량 행위가 있습니다. 보존 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 즉 수리 같은 거 말하는 거고요. 이용이란 건 임대 등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걸 말하는 거고요. 계량은 목적물을 계량을 해서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걸 말합니다. 요 3가지를 합쳐서 관리행위라고 하는데요. 118조에 의하면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요.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나눠놨어요. 1호 보존행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냥 보존행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2호 요거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계량행위라고 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더라고요. 일단 조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조문을 보고 관리행위만 할 수 있고 처분행위는 못하는구나. 두 번째 관리행위 중에서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구나. 일단 조문을 보고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거. 본인의 가옥을 수선하는 행위, 수선. 본인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어. 이걸 중단시키는 행위. 본인의 채권을 본인이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 그럼 소멸하게 돼. 그걸 막기 위해서 대리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등기하는 행위. 본인이 갖고 있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 본인이 누군가에게 돈을 갚아야 되고 그 기한이 도래했어. 근데 갚지 않고 있으면 연체자가 붙어.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 통장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돈을 대신 갚아버려.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수선, 소멸시효 중단, 보존등기 이 3가지는 이미 출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보존행위. 가옥을 수선하거나 본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등기하거나 본인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거나 본인이 돈을 갚을 날짜가 됐는데 안 갚고 있다. 연체자가 붙는다. 대리인이 본인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갚아버렸다. 이래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보존행위입니다. 할 수 있는 보존.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 없는 거 기억, 없는 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본인의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이나 고액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 이런 거 못한단 말이죠. 뭐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5개와 118조 해석 요거 딱 하시고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죠. 특히 118조 해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대리권에서는 대리권의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 대리권의 제한 조문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가 119조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갑에게 을도 일을 맡겼고 병에게도 일을 맡겨서 이런 식으로 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이렇게 대리인이 여럿 미성년자한테도 있죠. 부모 이렇게 자 대리인이 이렇게 2인 이상일 때는요 원칙이 각자 대리 이건 조문만 남아요. 원칙이 각자 따로따로 대리 을도 따로 병도 따로 단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고 제한하기가 하나. 예를 들어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미성년자의 부모는 혼인 중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원칙이 각자 대리고요. 예외가 공동 대리 이렇게 되겠죠. 이때 무엇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가? 아까 저기 대리란 건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 행위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 중에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의사결정.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고요?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결정된 걸 표시를 하거나 상대방부터 뭔가를 수령할 때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단독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공동대리 제한에서 말하는 공동은 의사결정 공동을 의미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수령할 때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대리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 의사를 공동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결정을 해버렸다. 이때는요 무권대리가 되고요. 따라서 본인에게 무효가 되고요. 일단 다만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공동대리에서 요 딱 기억 119조에서 공동대리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무권대리로서 무효이고 단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본인 추인은 나중에 뒤에서 봅니다. 무권대리는. 또 하나가 124조. 대리인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 금지. 자 여기서 자기계약은 또는 쌍방대리는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계약 말 그대로 스스로 계약 이렇게. 이게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말 그대로 쌍방을 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을 혼자 북치고 장구치죠. 이게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 형태입니다. 이거를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일단 민법의 조문에 2개. 본인이 허락한 경우. 자 여기서 본인이 허락을 하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거 안 지켜도 되죠. 임의규정 이렇게 되죠. 안 지켜도 되는 규정.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해도 되고 쌍방대리 해도 되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임의규정이다. 또 하나가 채무행위라고요. 해석을 다툼이 없는 채무행. 자, 이 채무행위 뭐냐? 돈 갚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변제. 예를 들어서 2가지. 갑의 재산관리인 을. 갑의 재산관리인 을.
다달이 300만 원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다달이 300만 원 임금 채권이 생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을은 갑의 재산관리인이면서 동시에 채권자가 됩니다. 그죠? 자, 월급을 지급할 날짜가 됐을 때 갑이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을은 갑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가? 있다. 있다. 예? 갑의 재산관리인 을이 동시에 갑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즉 갑이 을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그 채무 이행기가 되면 갑의 허락이 없어도 을은 자기 자신에게 뭐 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예? 뭐 고민하지 마. 그냥 갚을 수 있다. 그러지 말고 있구나. 그렇게 하도록 돼 있구나. 또 하나는 돈을 빌리는 차주가 있고요. 돈을 빌려주는 대주가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차주 또는 대주. 근데 이 대주가 사채업자야. 중간에 사채 알선업자가 끼어 있어. 이 사채 알선업자를 우리 대법원은 차주와 대주의 쌍방대리라고 불러. 쌍방대리. 차주의 대리인이면서 동시에 대주의 대리인 쌍방대리인. 이때 차주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보통 이렇게 다이렉트로 갚아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변제를 했어.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죠.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유효한 변제. 이렇게 유효한 변제. 차주가 사채 알선업자에게 대주에게 다이렉트로 변제를 한 게 아니라 사채 알선업자에게 한 변제는 쌍방대리 형태의 변제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효한 변제. 이런 거 기억하세요. 또 하나가 우리 법무사 생각하시면 되죠.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대리인 법무사. 뭐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신청. 그것도 허용된다. 이렇게 허용되는 거 몇 가지. 이런 거 기억하시면.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의 입찰 절차에서 갑이 낙찰받고 싶어. 병도 낙찰받고 싶어. 그런데 응찰의 젬병이야. 전문가 을에게 맡겼어. 갑도 을에게 맡기고 병도 을에게 맡겼어. 그래서 을이 동일한 물건의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갑병의 쌍방대리인으로서 응찰을 했어. 을이 한편으로는 갑의 대리인으로서 응찰했고 한편으로는 을의 병의 대리인으로서 응찰했어. 쌍방대리 형태의 응찰이죠. 무효. 무효. 뭐가 된다고요? 무효. 임의규정이라 그랬지 않냐? 그럼 위반하면 유효여야 되지 않냐? 아, 임의규정이긴 한데요. 그 임의규정 위반과는 상관없이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돼요. 뭐로서 무효가 된다고요? 무권대리.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권한이 없는데 했으니까 무권대리가 된 거죠. 그래서 124조는 임의규정이지만 그걸 위반했을 때는 임의규정 위반과는 별도로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되니까 또다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대리권 제한해서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119조, 124조. 이것도 중요하죠. 대리권의 범위하고 대리권의 제한.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어요.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을 배신했어. 이걸 배임적 대리 행위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을은 병하고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있지요.
그리고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을은 권한이 있지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죠. 그죠? 그런데 을이 이 받은 돈을 갑에게 갖다 주지 않고 횡령을 한 경우, 이 횡령을 한 것은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게 아니야. 이건 대리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나중에 114조를 보면요, 을의 행위는 직접 갑에게 효과가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을이 계약을 했다, 직접 누가 한 거다, 갑이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을이 돈 받았다, 직접 누가 받은 거다, 갑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순간 그 효과는 이미 갑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설령 그 받은 돈을 갑에게 안 갖다 줬다 하더라도 이건 대리권하고 아무 상관 없이 그냥 갑에 대한 배신을 한 거야, 배신. 이런 걸 배인적 대리행위라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을이 갑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대리권 범위 내의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이 행위는 갑에게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실제로는 돈 한 푼 받은 적 없지만 병에게 땅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시험지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병이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을이 수령했고 을이 그걸 횡령했다 하더라도 병의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죠. 대금 지급한 거예요, 병은.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요 놈이 짤 수가 있잖아, 을하고. 즉 상대방이 을이 횡령할 거라는 사실을, 즉 을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놈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잖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자, 제가 107조랑 단서는 외우시라 그랬어요. 예? 뭐였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르자. 조문은 없고요. 대법원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아, 대리권 남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이 대리권 소멸 사유라고, 요것도 중요하죠. 그건 암기하시면 돼요. 두 가지, 127조.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 본사, 대사성파. 본사, 대사성파. 본인은 사망만.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안 돼. 본인은 사망만. 대리는 사망뿐만 아니라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까지. 두 번째, 대리인의 성년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한정 후견에 계시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127조는 성년 후견에 계시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또 하나, 요 둘은 대리인이 된 후의 문제,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이라는 게 개시가 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대리권이 소멸해요. 따라서 이미 성년 후견이 개시가 된 자, 이미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건 괜찮다 말. 그러면 대리권이 생겨요. 그래서 대리권 소멸 사유인 성년 후견의 개시와 파산은 대리인이 된 후의 문제다. 그리고 128조 임의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원인관계의 종료와 숙권행위의 철회. 각과 을 사이 스스로 계약 따위가 있었는데 그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거나 그 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본인이 숙권행위를 철회하거나. 본인은 언제든지 숙권행위 철회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원인 관계가 종료되거나 습관이가 철회가 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법정 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도 있겠죠. 예컨대 친권 상실 선고 같은 것들.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으로 이혼하면 사라질 거고 이런 식으로 법정 대리권 특이한 소멸사유도 있는데 잘 안 나오고 조문 2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 첫째, 그 타인에게는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 대리권 관련된 6개를 본 거예요. 그 중에 3개 범위 제한 소멸사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게 지금 본인과 대리인 사이죠. 두 번째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을의 대리권이 생겼다. 을은 그 대리권에 기초해서 갑을 위하여 계약을 해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대리행위. 당연히 이게 있어야죠.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무슨 행위를 말해요? 대리인의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 그죠? 자, 이때 이 대리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갑에게 효력이 생기는가? 이걸 대리행위 방식이라고 해요. 114조 1항에서 을은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대리행위를 할 때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누굴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이렇게 요거를 대리의사 표시 또는 현명이라고 해서 본인 이름으로 라는 뜻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예를 들어 매매계약 같은 경우 매도인은 누구라고? 갑. 매도인 갑. 을은 대리인 이렇게 표시. 매도인 을 이렇게 하지 말고 매도인은 누구임을 밝혀라. 갑임을 밝혀라. 그걸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대리의사 표시, 현명 이렇게 불러요. 이게 첫 번째. 자,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따지지 않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1항은 대리인이 표시를 해요. 네? 1항은 능동이에요. 반면에 2항은 상대방의 대리인에 대한 표시입니다. 수동입니다. 수동. 즉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표시를 하고요.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표시를 해요. 요거를 현명의 주체 이렇게 말을 해요. 현명의 주체. 능동은 대리인이, 수동은 상대방이. 이렇게. 조문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114조 1항과 2항에서.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현명을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현명을 안 해도 되는 거.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상법상 상인인 경우 이걸 상행위라고 해요. 이 상인들의 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반복적이고 단골 거래가 많기 때문에 굳이 현명 안 해도 된다. 또 하나가 부부간의 일상가사들이 나는 누구의 남편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의 부인 누구입니다. 이런 거 밝혀본 적 없죠. 이런 거 2개. 이건 현명의 예외. 상행위 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자,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대리인은 그 행위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라.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이란 뜻은 이익을 위한다는 뜻은 아니고 세 번째 수동은 상대방이 표시하고 네 번째 현명 안 해도 되는 게 있더라. 상행위 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 다섯 번째
만약에 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현명을 해야 대리인데 현명을 안 했으니까 대리가 아니지. 그러면 누구 행위야? 자기 행위. 로 본다. 자, 현명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현명을 하면 매도인 갑, 대리인 을이 돼요. 반면에 현명을 안 하면 매도인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을 하면 대리행위고요. 현명을 안 하면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을이 매도인이죠. 근데 값소유 물건이지. 그러니까 현명을 하면 대리, 현명을 안 하면 타인 물건 매매 이렇게 되는 거죠. 을 자신이 대리, 매도인이 되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 요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죠. 우리 대법원은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다. 보통은 요렇게 하지만 을이 병에게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럼 이것도 현명이다. 즉 현명은 분류식이다. 분류식. 현명을 할 때 꼭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표시하면 좋긴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병으로 하여금 을이 위임장을 제시함으로써 대리행위란 걸 알리기만 하면 현명은 한 것이다. 그럼 결국 밑에 거는 대리인 갑이란 말도, 대리인 을이란 말도 한 적 없고 위임장도 보여준 적 없고, 에? 마치 을이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한 형태를 밑에 현명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 잠깐만. 을이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을의 이름을 쓰고 을의 도장만 찍었어요. 이거 대리행위다 아니다? 다시 한번. 을이 병에게 위임장을 보여주고 단 계약서에는 을의 이름만 쓰고 을의 도장만 찍었어. 대리행위다 아니다? 대리행위다. 이게 현명이다 이게. 에? 어떤 방식으로든 현명을 했잖냐. 그러니까 을이 계약서에 을의 이름만 쓰고 을의 도장만 찍었다 하더라도 이건 대리행위로 봐야지. 타인 물건 매매로 봐서는 안 된다. 이 판례. 그죠? 이렇게 114조와 115조를 구별 일단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15조 마지막. 을이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니어서 을 자신의 행위를 본다 그랬죠. 그런데 상대방이 작두를 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을이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미 알아. 대리인이란 걸. 그럴 수 있죠. 일반적으로 을이 병과 지속적으로 대리행위를 해왔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을이 굳이 현명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대리행위란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을이 굳이 현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는 다시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대리행위 방식과 관련된 114조, 115조 정확하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대리행위 하자라고요. 갑이 을을 통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을병 사이에 대리행위 하자가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하자라는 건 일반적 유효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을병 간의 대리행위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비준위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있거나 이런 걸 대리행위 하자라 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유효를 판단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요. 을병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병이 을에게 비진이 표시됐어. 병이 을에게. 그런데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라 그랬죠. 네? 자,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냐? 갑이에요. 갑.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갑이야. 얘는 상대방의 대리인이야. 그런데 병은 지금 을하고 계약을 하니까 을에게 비진이 표시됐어. 을에게.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대리인 기준. 선악, 과실유무, 착오, 사기강박 다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걸 대리인 기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름인지 몰라도 되고요. 116조 1항에서 대리행위가 비진이, 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 선, 악, 과실, 유무로 영향을 받을 때 누굴 표준? 대리인 표준.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을에게 비진이를 했는데 갑은 병의 비진이를 알아. 하지만 을은 몰라. 그럼 누굴 기준? 을을 기준. 누굴 기준? 을을 기준.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는 비록 악의지만 대리인이 선이다. 따라서 나도 선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기준. 그럼 이중매매도요. 갑이 을에게 땅을 사와라. 을이 병과 계약했는데 제2매매. 제2매매? 이미 제1매매가 있어. 근데 얘가 적극가담했어.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으니까. 설령 본인이 적극가담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인을 기준해야 되니까. 그 대리인이 한 제2매매는 반사의 질성으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착오도 갑하고는 상관없이 을의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을이 모르고 이게 착오가 될 거야. 사기 강박도 을이 사기 강박을 당해야 갑에게 취소권이 생긴다. 아무리 갑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을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갑에게 취소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누굴 기준해라? 을을 기준해라. 그런데 예외. 본인 기준하는 게 두 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공정한 행에서 본 거. 이게 폭리행위야. 궁박은 본인 기준,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죠? 불공정한 행인 경우 궁박 여부는 본인 기준, 경설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이건 불공정한 행에서 봤고. 원래 누굴 기준해야 되는데 대리인. 궁박만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또 하나가 116조 2항.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한 경우, 지시. 뭘 한 경우? 요땐 누굴 기준? 본인 기준.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한 경우? 지시. 이땐 누굴 기준? 대리인 기준. 자, 여기서 조문이 좀 이상해요. 여기 잡아보세요. 아까 대리인을 기준한다는 건 본인이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선이라면 그 선의를 본인은 주장할 수 있다죠. 그럼 반대로 본인을 기준한다면 본인이 알았다, 대리인은 몰랐다,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죠. 요게 116조 2항 조문이에요. 본인이 지시한 경우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즉 본인을 기준해라. 이런 뜻. 그죠? 조문이 조금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 조문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게 116조 2항 본인 기준. 세 번째가 대리인의 능력이라고 해서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만취한 대리인의 행위는 무효 이렇게 됩니다. 대리인은 의사를 결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따라서 만취한 대리인의 행위는 무효 이렇게 돼요. 반면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어. 자, 요거 대리는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 갑이 미성년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미성년 을이 갑 소유 A 토지를 매매해. 대리행위. 그런데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가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할 때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리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일 때 그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모 동의가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대리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 그때 동의 받아야 돼. 근데 이건 대리 행위니까 동의 필요 없고 따라서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자기 자신의 계약을 했을 때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취소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117조가. 단 조심하실 게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따로 스스로 계약을 했다. 원인관계.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죠? 미성년자 자신의 계약이잖아요. 을이 갑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한 거잖아. 아, 이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따라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래서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미성년자의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원인 관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리인의 능력 관련된 117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리 행위라면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이 돼요? 갑에게. 어떻게? 직접. 을을 거쳐 귀속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때 귀속되는 효과는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계약에 하자가 생겨서 발생하는 취소권, 해제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 깡그리 누구한테? 깡그리 갑에게. 이렇게 귀속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93페이지. 대리의 개념과 사회적 작용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신분행위라고 가족법상 행위,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이런 거 대리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대리가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이걸 대리에 친하지 않은 행위 이렇게 불러요. 3번 대리와 구별되는 사자가 있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종료는 됐고 오른쪽 대리권의 의. 네모 1번. 다음 페이지 대리권 발생 원인. 1번의 양가로 1. 친권자와 부부간의 일상과 사대리.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고. 2번의 임의 대리권 본인의 숙권 행위에서 발생. 양가로 1. 본인의 단독 행위. 양가로 2. 원인 관계와 구별. 오른쪽 숙권 행위는 분류식. 네모 3번 대리권의 범위. 1번의 양가로의 임의 대리권의 범위. 동그라미 1. 판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동그라미 2번의 권한을 정하자는 118조. 조문 확인하시고 기억. 예를 머릿속에 넣고. 예, 두 번째 줄. 니은 이용 계량 행위가 있는데
계량행위 A. 두 번째 줄. 본인이 무이자로 빌려준 걸 대리인이 이자부로 바꿨어. 계량이죠. 이런 건 할 수 있어. 하지만 B의 세 번째 줄. 예금을 주식으로. 이런 건 안 돼. A의 세 번째 줄. 예금을 주식이나 사채로. 이런 거 안 돼. 그 밑에 뭐 지목 변경 이런 거 안 돼. 오른쪽 표딱지에 보존행위 구체적 사례 세 번째 거 부패하신 물건의 처분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보존행위로 기억하자. 밑에 124조 조문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과 동그라미 1번 예외 기업과 다음 페이지 니은의 다섯 번째 줄 A 이런 거 안 돼. 다툼 있는 거 안 돼. 다툼 없는 거. 동그라미 3번 위반하면 무권대리 그리고 판례. 공동대리는 조문만 119조 원칙 학자들이. 오른쪽 대리권 소멸서의 조문 2개 암기. 자, 다음 페이지 대리행위 114조 1항 능동 2항 수동 1항 능동 2항 수동 양가로의 의와 방식 동그라미 1, 2 판례 1번 매매 위임장 제시 이게 현명. 오른쪽 115조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행위가 된다. 조문 확인하시고 밑에 양가로 3번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대리행위 하자 116조 1항과 특히 2항 2항은 키워드가 뭐예요? 첫 번째 줄에 본인의 지시 마지막 줄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밑에 양가로보는 원칙 동그라미 1 다음 페이지 참고 1, 2 특히 참고 1 대리인의 적극가담 행위 예외는 동그라미 1번 조문 다시 확인하시고 자 대리권 남용이 있네요.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원칙이 있고 오른쪽 예외가 있지요. 예외 동그라미 2번 양가로 2에 동그라미 2 대리인 능력 117조 그래서 양가로 1 양가로 2 그 정도.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대리 효과 양가로 1 동그라미 1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동그라미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전부 본인에게 귀속된다. 부수적 효과까지도. 주된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까지도 전부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 대리권 대리행위에서 한 문제. 징글징글하죠?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복대리 보겠습니다.